박영자는 기차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오후 4시 기차였죠. 7월의 뜨거운 햇볕이 창문을 달구고 있었어요. 영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 선로와 국도가 나란히 붙은 서행 구간에 들어서며 열차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왜 서울까지 가야 하나? 영자의 눈에 저 멀리 산 너머로 펼쳐진 들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 한쪽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차와 나란히 달리는 도로 위 화물트럭 적재함 뒤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트럭 적재함의 방수천이 바람에 절반쯤 거쳐 있어 기차 창 높이에서 안쪽이 휙휙 들여다 보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그곳에는 한 남자가 여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죠.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남자의 손이 여성의 목 뒤로 올라갔습니다. 여성의 몸이 점점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안 돼. 하지만 기차는 계속 달렸고 그 장면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여성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진 것을 본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차장을 찾아야 했죠. 차장님, 차장님. 젊은 차장이 영자 앞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막살인을 봤어요. 여자가 목 졸려 죽는 걸 봤다고요. 차장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어디서요? 기차 옆 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에서요. 분명히 봤어요. 차장은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님,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간에는 화물 열차가 다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열차가 아니에요. 트럭이에요. 도로 위에서 봤다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영무원에게 말씀드리시죠. 차장은 영자를 달래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손짓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영자는 곧장 영무원을 찾아갔어요. 저기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영무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영무원의 반응도 차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증거가 있나요? 시체라도 있어야 신고를 접수할 텐데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봐요? 기차에서 멀리 본 걸로는 정확한 위치도 모르잖아요. 영무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일로 돌아갔어요. 영자는 허탈감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여성이 목 졸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내가 정말 본 게 맞나? 환상이었나?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구간은 해질녘 오후 6시 전후 열차와 도로가 수십 미터를 나란히 서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공포에 질린 얼굴까지 선명히 기억나고 있었죠. 영자는 결심했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줄 사람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틀 후 영자는 시골 마을에 있는 김말순의 집을 찾아갔어요. 말순은 영자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 교직에 있었던 동료이기도 했죠. 영자야, 왜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아? 말순은 영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아, 내가 이상한 걸 봤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응. 모두들 내가 착각했다고 해.
나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아. 말수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나는 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내 눈을 믿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 시체가 없다고 해서 살인이 없었던 건 아니야. 누군가 잘 숨긴 것일 수도 있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랜 교직 생활로 다져진 통찰력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영자야,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방법이 있어. 일단 그 기차 경로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말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체 없는 살인의 미스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김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자가 돌아간 후 사흘째 그동안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차 노선도 그 구간의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사자를 찾는 일이었죠. 이수진이라. 말수는 오래전 제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말수는 곧장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지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부탁할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겠니? 이틀 후 수진은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32살의 수진은 여전히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야윈 얼굴에서 생활의 고단함이 엿보였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영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진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그런데 저한테 뭘 부탁하시려는 거예요? 수진아, 내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해줬으면 해.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현장이라고 하시면 그 구간 근처에 큰 저택이 하나 있어. 최태수 회장 집이야. 혹시 그곳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말수는 미리 조사해둔 자료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최가의 가족 구성과 저택의 위치가 자세히 적혀 있었죠. 가사도우미나 과외교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선생님. 사실 요즘 일도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일주일 후 수진은 최태수 회장의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일자리 공고를 보고 왔어요. 잠시 후 철문이 열렸어요. 수진을 맞이한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영이에요. 큰며느리죠. 들어오세요. 수진은 김서영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현관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어딘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죠.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가사일과 과외를 병행해왔어요. 서영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럼 우리 막내 과외도 할 수 있겠네요. 미술 전공인데 교양 과목이 부족해서요. 바로 그때 거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서영아? 아버님, 가사도우미 면접 보는 분이에요. 최태수 회장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8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수진입니다. 어디 출신이고? 수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침착하게 했어요. 최 회장은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진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써보지 뭐. 하지만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수진은 그날부터 최가의 가사도우미 겸 과외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본체와 별채가 있고 뒤쪽으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탁실과 창고는 별채 쪽에 있었죠. 첫날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가족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형님, 그 투자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 최민석이 첫째 최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야.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 허락이라니 우리가 어린애야. 최 회장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린애 맞지. 내 돈 쓰면서 무슨 소리야.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죠. 식사 후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서영과 대화를 나눴어요. 집안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네요. 서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요. 자식들한테도 엄격하시고 남편분들도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특히 둘째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수지는 이런 대화를 통해 가족 내부의 갈등 구조를 파악해 나갔어요. 상속 문제를 둘러싼 불신과 경쟁이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저택의 구조도를 그려보고 가족 관계를 메모했습니다. 아직 영자가 목격한 살인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이 집에 숨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어. 수지는 창문을 통해 어두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어요. 그 중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최가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최세준의 과외를 맡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차 수진의 존재에 익숙해졌죠. 이날 아침 수진은 세탁실로 향했어요. 큰 세탁기 옆에 놓인 대형 세탁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구니 바닥에 이상한 얼룩이 있었죠. 수진은 몸을 낮춰 자세히 살펴봤어요. 갈색빛 얼룩이 바구니 모서리에 마른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같았죠. 이게 뭐지? 수진은 휴지로 얼룩을 살짝 문질러 봤어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에서 붉은빛이 묻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피?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탁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구니에서 출입구까지 희미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국을 따라 나갔습니다. 뒷문을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자국은 정원 한쪽 구석에서 끝났어요. 그곳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무 주변의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죠.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영자가 목격한 살인, 그리고 사라진 시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있나? 갑작스런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최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 은주 씨. 정원 청소를 하려고 나왔어요. 정원은 정원사가 따로 있는데요. 은주의 표정이 의심스러웠어요.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낙엽이 너무 많아서 미리 치워둘까 했어요. 은주는 잠시 수진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저는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은주가 사라진 후 수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 수지는 서영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사모님, 그 큰 세탁 바구니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아, 그거요. 몇 년 됐죠. 이불이나 큰 것들 빨 때 편해서요. 요즘에도 자주 쓰시나요? 서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저는 잘 안 써요. 다른 분들이 쓰시는지는 모르겠고.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얕지 않은 깊이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딱한 것에 손이 닿았죠. 이게 뭐야? 수진이 흙을 더 걷어내자 흰색 천 조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팔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목격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살인이 일어났고 시체가 여기 묻혀 있었던 거죠. 수지는 재빨리 흙을 다시 덮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우선 김말순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집을 나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발견했어요. 뭘? 시체요. 정원에 묻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그럼 영자가 본 게 진짜였구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신고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누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시체를 옮겼는지 알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살인자가 그 집에 있다는 뜻이니까. 수지는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족들 중 누군가가 살인자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점심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지는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며 각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험악한 표정이었고 최도윤은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최민석은 어딘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최세주는 무관심했습니다. 최은주는 유독 창백해 보였죠. 아버지, 요즘 정원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던데요. 최도윤이 말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 네, 흙이 파헤쳐진 곳이 있어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정원을 건드렸지?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사한테 물어봐야겠군.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한번 정원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시체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했죠.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목 부분에는 선명한 자국이 있었어요. 정말로 목 졸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흙을 덮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자가 목격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찾았고 범인은 이 집안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시체 발견 후 사흘째 최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저택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평상시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가족들의 동태를 살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첫째 아들 최도윤이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집 정원에서 시체가 나왔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 최 회장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내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요. 최도윤이 달래려 했지만 최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 아니라고? 그럼 시체가 저절로 우리 정원에 묻혔단 말이냐? 이때 둘째 아들 최민석이 끼어들었어요. 형, 그보다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 터져서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실지도 모르잖아. 최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상속 얘기가 나와? 언제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 모두 용의자 취급받고 있는데.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접시를 나르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그만해. 최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찻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가는구나. 내가 평생 일궈놓은 것들이. 바로 그때 이정혜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화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당신까지 나서지 마. 당신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야. 이정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랜 불륜 의혹 때문에 남편에게 항상 의심받아왔던 그녀였습니다. 여보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정혜 여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최은주가 어머니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최 회장이 막았습니다. 은주야, 앉아있어. 너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아버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 정원에서 자주 산책한다면서 정말 몰랐나? 최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수지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서영과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서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밴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이런 일이 터져서 집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시아버님은 화만 내시고 남편들은 서로 의심하고. 형제분들이 원래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상속 때문이에요. 시아버님이 워낙 재산이 많으시다 보니 형제들이 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둘째 아드님은 사업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이어 실패하셔서 시아버님께 손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죠. 시아버님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수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럼 셋째 아드님은 어떠세요? 세준이요? 그 애는 예술가라서 돈에는 관심 없어 보여요. 하지만 상속에서 빠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최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번 일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유언장을 봉인한다. 형제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속을 논할 수 있나? 최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희를 범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범인 취급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경찰도 우리 모두를 용의자로 보고 있어. 최세준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범이 잡힐 때까지야.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각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수지는 최은주의 방으로 빨래를 가져다 주러 갔어요. 최은주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빨래 가져다 드렸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최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의심하게 되네요.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평소에 이상한 일 못 느끼셨어요? 최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면 누군가 밤에 정원을 다닌다거나 세탁실을 이상하게 쓴다거나. 최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은주의 반응은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가족들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상속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고 이정혜 여사는 불륜 의혹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최은주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최 회장의 편집증은 가족 전체를 의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이 집안 사람이야. 하지만 누굴까? 수지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봤어요. 저 어둠 속에 답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진실에 다가가기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났어요.
마리아 산체스라는 이름의 남미계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죠. 수지는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어요. 마리아 산체스라. 수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수진이 최세준의 과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세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수진 선생님, 그 죽은 여자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둘째 형이 만나던 여자 같은데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형이 몰래 만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단서였어요. 피해자가 최민석의 내연녀였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알아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형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시작했어요. 수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최세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경찰이 다시 찾아왔어요. 형사 2명이 최민석을 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1시간 후 최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했어? 최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누구야?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제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에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서영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만나고 있었다니 불륜이었단 말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서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최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최민석이 피해자와 관계가 있었다면 살해 동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인 거야? 최 회장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죽었지? 누가 죽였어? 가족들 사이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최민석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피해자가 둘째 아들의 내연녀였어요. 그럼 동기가 있는 거네. 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살해 시각과 영자가 목격한 시각을 다시 확인해봐. 왜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봐야 해.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지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해봤어요. 부검 결과 마리아의 사망 추정 시각과 영자가 기차에서 목격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시각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영자가 본 게 바로 그 살인 현장이었던 거야. 이제 확실해졌어요. 영자가 목격한 살인과 최가 정원에서 발견된 시체가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지는 가족들의 동선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했어요. 살인이 일어난 그날 각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서영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에 다들 집에 계셨나요? 글쎄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집에 계셨고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몇 시쯤요? 9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수지는 메모해둔 시각과 비교해봤어요. 살인이 일어난 시각은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최민석에게는 범행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수지는 최은주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은주 씨, 그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그날이요? 평소처럼 집에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나가시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최은주가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강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강 선생님이요? 네, 우리 가족 주치의세요.
아버지 건강검진 때문에 오셨었어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었어요. 강도연 의사. 수지는 그의 존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몇 시쯤 오셨나요? 저녁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살인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수지는 이것도 메모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자주 오세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오셔요. 오래된 가족 주치의거든요. 최은주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친절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최은주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가족의 관계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했어요. 피해자는 최민석의 내연녀 마리아 산체스. 살해 시각은 영자가 목격한 시각과 일치. 최민석에게는 동기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가족 주치의인 강도연 의사도 비슷한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어. 수지는 직감했어요. 단순히 최민석의 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은주의 반응과 강도연 의사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신경 쓰였어요. 내일은 강 선생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수지는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정했어요. 사건의 진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강도연 의사가 다시 최가를 방문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어요. 수지는 그를 처음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띤 신사였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강 선생, 이런 일이 터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혈압약 용량을 조금 늘려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겠어. 요즘 잠도 못 자겠어. 강도연은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강도연이 최은주에게 다가갔어요. 은주 씨, 요즘 어떠세요? 얼굴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신경 안정제라도 처방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강도연이 떠난 후 최은주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강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거든요. 은주 씨와도 친하신 것 같아요. 최은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요. 하지만 최은주의 반응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수지는 이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세탁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세탁 바구니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작은 섬유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에서 나온 것 같은 하얀 천 조각이었죠. 강 선생님이 이 바구니를 사용했나? 수지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구니의 손잡이 부분에서 라텍스 장갑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쓰는 것과 똑같은 재질이었어요. 이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나요? 수진이 돌아보니 최은주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세탁물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찾는 거죠? 최은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를 꼼꼼히 하려고요. 최은주는 수진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뭔가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강도연 의사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수지는 지난 이틀간의 관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의사와 최은주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 바구니에서 의사 가운 조각과 라텍스 장갑 흔적을 찾았거든요. 그럼 그 의사가 시체 운반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 네, 의학 지식도 있고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니까 범행이 가능해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조심해야 해. 만약 그 의사가 진짜 범인이라면 내가 위험할 수 있어. 수진은 말순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은주가 갑자기 수진을 찾아왔어요. 수진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은주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선생님과 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드디어 최은주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미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 선생님이 이상해졌어요. 이 사건이 터진 후로 저를 피하고 있어요. 피한다고요? 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도연 의사가 최은주와 불륜 관계라면 그에게도 충분한 동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리아라는 여자 아세요? 최은주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둘째 아드님이 만나던 분이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강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 최은주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강 선생님이 마리아를 알고 있었나요? 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아니, 그런데 뭐가 생각나시는 거예요? 강 선생님이 한번 마리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석 오빠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도연 의사가 마리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최은주와 불륜 관계였으며 세탁 바구니 사용 흔적까지 남겼다면 은주 씨, 혹시 강 선생님이 이 집 구조를 잘 아시나요? 당연히 잘 아시죠. 몇십 년 동안 다니셨는데 세탁실이나 뒷문 쪽도요?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출입구를 알고 계세요. 수지는 확신했어요. 강도연 의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은주와의 대화 후 이틀이 지났어요. 수지는 강도연 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강도연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고 최 회장 서재에 몰래 들어갔어요. 가족 주치의의 처방전과 진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로 의료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강도연의 최근 처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마리아가 죽은 날 강도연이 처방한 약들 중에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 회장에게는 평소에 주지 않던 종류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지? 수진이 돌아보니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강 선생님 어떡해? 야간 응급 호출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장님이 약 복용법을 물어보셔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몰래.
강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강도연은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수진 씨, 당신 혹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오해요? 나에 대한 오해 말이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 아무런 오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강도연이 돌아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특히 밤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서재를 나왔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와 만났어요. 형사님,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있어요. 박 형사는 관심을 보이며 들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수지는 세탁 바구니의 흔적, 강도연의 의심스러운 처방, 최은주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더 조사해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강 의사에 대해서도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경찰도 강도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온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은주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은주 씨, 왜 그래요? 최은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멍자국이 있었어요. 수진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강 선생님이 이상해요. 최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만났는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당신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도연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최은주가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신경안정제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용량이 너무 많아요. 수진이 약병을 받아보니 강한 수면제였어요. 이런 양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수면제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먹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강 선생님이 저를. 위험해요.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택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은주 씨, 제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최은주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수진 씨. 괜찮아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연이 저택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어디 있니?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급하고 불안한 톤이었습니다. 수진과 최은주는 숨을 죽이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주야, 나야. 나와서 얘기하자. 강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약 먹었니? 몸이 어때? 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 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생명이 더 중요해요. 바로 그때 최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서영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란 속에서 강도연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수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의사를 불러야 해요. 왜? 강 선생님이 계시는데. 위험해요. 다른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결국 최 회장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향했고 저택에는 수진과 최은주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최은주가 불안해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내일 아침에 모든 걸 털어놔야 해요.
수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강도연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회장이 퇴원하면서 온 가족이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선생님,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오후에 가겠어. 말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영자와 함께 최가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말순과 영자가 최가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수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말수는 최 회장에게 요청했어요. 회장님,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와서 무슨. 저는 김말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영자 씨예요. 이번 사건의 최초 목격자죠. 최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영자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최 회장, 이정의 여사, 최도윤, 최민석, 최세준, 최은주 그리고 김서영까지. 강도연 의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무슨 진실 말이에요? 최도윤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리아 산체스 씨의 살인 사건 진실입니다. 말수는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 씨가 기차에서 목격한 살인 현장.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죠. 하지만 범인은 분명히 민석이. 최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말순의 눈빛이 강도연을 향했어요. 강도연 의사, 당신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강도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가 많죠. 첫째, 당신은 마리아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말순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은주 씨에게 마리아에 대해 물어본 것이 그 증거예요. 둘째, 살인이 일어난 그날 당신은 이 집에 있었습니다. 진료 때문에 온 것뿐인데요. 셋째, 세탁 바구니에 당신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의사 가운 섬유와 라텍스 장갑 자국 말이에요. 강도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말순이 최은주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은주 씨와 불륜 관계였고 이 집안의 상속 구조를 바꾸고 싶었어요. 상속 구조를 바꾼다고요? 최 회장이 놀랐어요. 네, 회장님. 강 의사는 은주 씨와 결혼하기 위해 집안의 평판을 실추시키려 했던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상속에서 제외되기를 바랐죠. 수진이 나서서 증언했어요. 마리아를 죽인 후 세탁 바구니로 시체를 운반해서 정원에 묻었어요.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 했던 거죠. 하지만 영자 씨가 우연히 목격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어요. 말순이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는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했지만 영자 씨의 목격으로 계획이 틀어졌어요. 강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모두 추측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 최은주가 일어났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강 선생님이 어제 저에게 준 약이에요. 최은주가 약병을 꺼냈어요. 이건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예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최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 선생님이 마리아를 죽이기 전에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강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강도연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왜 그랬나요? 최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주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강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리아가 민석과 헤어지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민석이 상속에서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은주의 몫이 커질 거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야.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마리아와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목을 졸랐고 세탁 바구니로 시체를 운반해서 정원에 묻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강도연을 체포했습니다. 강 선생님. 최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불렸지만 강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최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제들 간의 의심은 사라졌지만 가족으로서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순이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택을 나서면서 영자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본 게 맞았구나. 그래, 영자야. 내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수진도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추리하셨어요? 수진아, 사람은 습관을 감출 수 없어. 강 의사의 지나친 친절, 은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의학적 완벽주의. 모든 게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서였어. 세 사람은 석양 속으로 걸어갔어요. 시체 없는 살인의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최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모든 것을 구원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